춘미야, 너는 내일 북촌 넘어 산골로 가야 한다. 아버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묻지 말라 했다. 내일 새벽에 떠나거라. 아버지는 저를 5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진사 댁 막내딸이 산골로 팔려간다더군. 여자의 주제에 5냥이면 많이 받은 거지 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무능한 두 오빠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폐가 마루 밑에서 발견된 작은 나무 상자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한 장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말기 한 소녀가 버려진 폐가에서 시작해 가족을 되찾기까지의 10년 여정입니다. 쉽게 얻은 재산은 쉽게 사라지고 땀 흘려 일군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기쁨입니다. 항상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담 시작하겠습니다. 춘미가 15살이 되던 해 가을, 아버지 이진사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한양 북촌에 자리한 기와집 사랑채에서 기침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고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석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진사에게는 두 아들과 막내딸 춘미가 있었는데 28살 큰아들 정수는 종로 한복판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병상을 거의 찾지 않았고 25살 둘째 정길은 과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사랑채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오직 춘미만이 매일 밤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히고 약을 다려 떠먹이고 기침이 심할 때면 등을 쓸어주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춘미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 큰오빠 정수가 사랑채에서 나오며 동생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애가 밤새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 뭐하나, 어차피 시집이나 보낼 애인데. 둘째 정길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 바쁜 거고 춘미는 그냥 부담일 뿐이지. 춘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주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논밭 5마지기와 한양 기와집 그리고 쌀가게 미천까지 모두 받아 이미 제 앞가림을 하고 있었지만 춘미에게 돌아온 건 시집 보낼 때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짐이라는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이진사의 병세는 한 달 만에 더욱 악화됐고 의원은 이제 보름도 넘기기 힘들다며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춘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울었지만 이진사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아버지는 춘미를 사랑채로 따로 불렀습니다. 방문을 닫고 둘만 남자 이진사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춘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미야, 너는 내일 북촌 넘어 산골로 가야 한다. 춘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진사는 춘미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품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내 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곳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정씨성을 가진 노인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에게 5냥을 받아라. 그리고 묻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춘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이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묻지 말라 했다. 내일 새벽 떠나라. 춘미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버지는 끝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춘미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대문 앞에 섰을 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사 댁 막내딸이 산골로 팔려간다더군. 5냥의 딸을 넘긴다니 참 딱하네. 여자의 주제에 5냥이면 많이 받은 거지 뭐. 오빠들도 마당 한쪽에서 무표정하게 춘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팔짱을 낀 채 그래, 네가 나가야 우리가 편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정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춘미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이진사가 사랑채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춘미는 아버지를 돌아봤고 이진사는 딸에게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춘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에는 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미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어렴풋이 눈물이 맺힌 것 같았지만 햇빛 때문인지 착각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진사는 춘미의 손을 놓고 다시 사랑채로 돌아갔고 춘미는 보따리를 다시 메고 북촌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전을 찔렀습니다. 저 아이 참 불쌍하네. 딸이라 저렇게 쉽게 버려지는구먼. 산길을 걸으며 춘미는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을 이런 식으로 보냈는지, 왜 5냥을 받으라 했는지,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산골로 쫓아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춘미는 15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께 불효한 적이 없었고 밤낮으로 병수발을 들며 단 하루도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추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팔아버리신 거야. 춘미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북촌에서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3시간을 걸어야 하는 곳,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그 산골 마을이 춘미의 목적지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춘미는 산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겨우 67채, 사람은 더 적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낯선 아가씨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춘미가 종이를 들고 정시성을 가진 노인을 찾자 마을 어귀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진사 댁 막내딸이로구먼. 노인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춘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5냥이다. 이진사께서 미리 부탁하셨네. 자네가 갈 곳도 알려주지. 노인은 산 중턱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낡은 집이 자네가 머물 곳이야. 이진사께서 10년 전에 사두신 집이라더군. 춘미는 노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겨우 매달려 있었으며 마당은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았으니 저렇게 됐지. 이진사께서 자네를 위해 준비했다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로세. 춘미는 주머니 속 5냥을 꺼내 손에 쥐었지만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값이란 말인가. 15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밤낮으로 병수발을 들었던 대가가 고작 5냥과 패가 한 채란 말인가. 춘미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잘 해보겠습니다. 춘미는 폐가로 향했고 대문을 밀어 열자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당은 잡초숲이었고 사랑채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으며 안채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부엌은 흙과 나뭇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우물은 돌로 막혀 물 한 바가지 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춘미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곳으로 자신을 보낸 걸까? 왜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나라고 했을까? 춘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빈 집안에서 메아리쳤고 산골 마을의 저녁 바람만이 춘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춘미는 안채방 한 칸을 간신히 쓸어내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 틈새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고 바람이 불 때마다 집 전체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춘미는 보따리 속에서 아버지가 준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북촌 산골, 정씨 노인, 5냥, 패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버려진 딸이 됐다는 것. 한양 기와집도 오빠들도 아버지의 사랑도 모두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춘미는 종이를 다시 접어 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폐가를 조금씩 고쳐야 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 해도 이곳이 이제 춘미가 살아야 할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 춘미는 일어나 마당을 살폈습니다. 밤새 눈물로 지샌 얼굴은 부어 있었지만 춘미는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폐가는 여전히 처참했지만 이곳이 이제 춘미가 살아야 할 유일한 곳이었고 그렇다면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춘미는 보따리에서 낡은 치마를 꺼내 허리에 동여매고
마당 한쪽에 쌓인 잡초부터 뽑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는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한 포기 뽑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 밑에 흙이 파고들었지만 춘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마당 절반 정도의 잡초를 정리했고 춘미는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춘미를 구경했습니다. 한양 양반집 아가씨가 저런 일을 할 줄 아나? 금방 울면서 도망갈 게 뻔하지. 10년 동안 아무도 안 살던 집인데 저 아이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춘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잡초를 뽑고 마당 한쪽에 쌓인 돌을 옮기고 깨진 기와 조각을 모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춘미는 안채 방 한 칸을 완전히 쓸어내고 깨진 창문에 종이를 발라 바람을 막았습니다. 부엌도 흙과 나뭇잎을 치워내고 아궁이를 다시 손봐서 불을 지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첫날 치고는 제법 해낸 셈이었지만 여전히 집 전체는 폐가나 다름없었고 춘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춘미는 방 안으로 급히 들어갔지만 지붕 틈새로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왔고 바람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종이 바른 창호지가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춘미는 바가지와 대야를 꺼내 빗물을 받았지만 한두 곳이 아니라 대여섯 곳에서 동시에 물이 새어 들어와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미는 빗속으로 뛰쳐나가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고 마을 어귀에 사는 김 할머니 집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떨며 울고 있었고 빗물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춘미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제 집으로 가시죠. 여기는 위험해요. 할머니는 춘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집도 비가 새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냥 여기 있을 테니 가보게. 하지만 춘미는 할머니를 억지로 부축해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할머니를 안채방에 앉힌 뒤 다시 김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무너진 부분을 손으로 막고 마당에 쌓인 나무 판자를 끌어다가 기와 위에 얹어 빗물이 덜 새게 만들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춘미의 옷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지만 춘미는 밤새도록 지붕을 고치고 빗물을 막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고 춘미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김할머니 집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춘미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비 속에서 죽었을 거야. 춘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아가씨도 사람 구실을 하는구먼. 금방 도망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끈기가 있어. 밤새 지붕 고치는 걸 보니 보통 아이가 아니야. 춘미는 그 말들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나흘째부터 춘미는 다시 폐가를 고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당의 잡초를 모두 뽑고 우물을 막고 있던 돌을 하나씩 치워냈습니다. 우물은 10년 동안 방치되어 바닥에 흙과 낙엽이 가득 쌓여 있었고 춘미는 두레박으로 흙을 파내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열흘 가까이 매달렸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며 한양에서 입던 구운 치마는 흙과 땀으로 얼룩졌지만 춘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 이상 춘미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물에서 드디어 맑은 물이 나오던 날 춘미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마셨고 그 물은 한양에서 마시던 어떤 물보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춘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된장과 고추장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가져왔고 옆집 아저씨는 낡은 농기구를 빌려주며 이거라도 쓰게 라고 말했습니다. 춘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춘미는 빌린 농기구로 마당을 더 깔끔하게 정리했고
안채 지붕의 무너진 부분을 나무 판자로 임시 보수했으며 부엌 아궁이를 완전히 손봐서 밥을 지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폐가는 더 이상 폐가처럼 보이지 않았고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사람이 사는 집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미가 마당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60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춘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진사 댁 막내딸 맞나? 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장은 잠시 춘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아가씨를 못마땅하게 봤네. 한양 양반집 아가씨가 무슨 일을 하겠나 싶었지. 그런데 보니 아가씨는 달랐어. 밤새 남의 집 지붕 고치고 혼자 우물 치우고 마당 가꾸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더군. 춘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살 생각이라면 우리도 도와줄 테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춘미는 이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장은 빙그레 웃으며 돌아갔고 춘미는 마당에 홀로 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산골 밤 공기는 한양보다 훨씬 차갑고 맑았습니다. 춘미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여전히 병석에 누워 계실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까? 춘미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춘미는 살아남을 것이고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폐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됐고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났으며 지붕은 비가 와도 새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매일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춘미는 집을 고치는 일 외에도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할머니가 아프면 약을 다려드렸고 이웃집 아이가 다치면 상처를 씻고 약을 발라줬으며 추수철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에 나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춘미를 춘미 아가씨라고 부르며 존중했고 춘미는 이 산골 마을이 조금씩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춘미 아가씨, 이 근처에 예전에 약수터가 있었다는 거 들었나? 춘미는 고개를 들어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약수터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 때 이야기인데 이 산 어디쯤에 아주 신령한 약수가 있었다더군. 그 물을 마시면 병도 낫고 기운도 솟는다고 했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졌지. 춘미는 어르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어르신은 산 중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바위산 어디쯤이었다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네. 춘미는 어르신의 말을 곱씹으며 빨래를 마쳤습니다. 약수터, 신령한 물, 병을 낫게 하는 물. 춘미는 문득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런 물이 정말 있었다면 아버지도 그 물을 드셨다면 좋았을 텐데. 춘미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약수터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 집을 산 이유도 그 약수터와 관련이 있는 걸까? 춘미는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 그 약수터를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한 달 보름이 지난 어느 봄날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장의 손자 복동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복동이는 겨우 7살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전날까지 멀쩡하게 뛰어놀다가 하룻밤 사이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장은 급히 사람을 한양으로 보내 의원을 부르려 했지만 한양까지 왕복하면 이틀이 걸렸고 그 사이에 아이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장네 마당에 모여 근심스러운 얼굴로 서 있을 때 춘미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장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이장은 춘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가 병을 안아? 춘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병수발을 오래 들었습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열을 내리는 방법은 조금 압니다.
춘미는 복동이가 누운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이마와 손을 만져봤습니다. 열이 심했고 숨소리도 거칠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춘미는 이장에게 찬물과 깨끗한 천을 가져오게 했고 부엌에서 팥뿌리와 생강을 찾아 다려 아이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이 곁을 지키며 찬 물수건으로 이마와 목을 닦아주고 열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물을 먹이고 다시 열이 오르면 물수건을 갈아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복동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해가 뜰 무렵 아이는 땀을 흘리며 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춘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복동이를 잃을 뻔했네. 정말 고맙소. 춘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니니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죽을 끓여 먹이시고 물을 자주 마시게 하세요. 이장은 거듭 감사를 표했고 마을 사람들은 춘미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아가씨가 복동이를 살렸어. 밤새 간호하는 걸 보니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한양 양반집 딸이라더니 과연 배운 게 있구먼. 춘미는 사람들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이 마을에서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사흘 후 복동이가 완전히 회복해 마당에서 뛰어놀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춘민의 집으로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할머니는 떡을 쪄 가져왔고 옆집 아저씨는 나무를 한 짐 가져다 마당에 쌓아줬으며 이장은 직접 닭 2마리를 끌고 와서 이건 감사의 표시라며 건넸습니다. 춘미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산골 마을 사람들은 춘미의 작은 손길 하나에도 이렇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춘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마을의 한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이장이 다시 춘미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네 집 주변을 좀 둘러봐도 되겠나? 춘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장은 마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원래 10년 전에 이진사께서 사십이라고 했지. 그때 이 집뿐만 아니라 뒤쪽 산과 계곡까지 함께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춘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산과 계곡까지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일인데 이진사께서 땅 문서를 마을 이장에게 맡기며 딸이 오면 알려주라고 했다더군. 그런데 그 문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마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춘미는 이장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만이 아니라 산과 계곡까지 샀다니, 그리고 땅 문서를 남겼다니, 이것은 단순히 춘미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춘미는 이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장은 빙그레 웃으며 돌아갔고 춘미는 그날 밤부터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구석, 안채 벽장, 부엌 선반, 모든 곳을 뒤졌지만 땅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미는 지쳐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마루 밑까지 뒤져봐야겠다고. 이튿날 아침 춘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 뒤쪽 지붕을 완전히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와를 새로 얹고 석가래를 보강하고 마루를 손보는 과정에서 춘미는 사랑채 마루 밑에 이상한 틈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루판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 좁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 안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춘미는 상자를 꺼내 마당으로 가져왔고 마을 사람들도 신기한 듯 모여들었습니다.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손으로 흔들자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춘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는 땅 문서로 이 집과 뒤쪽 산 20마지기 그리고 계곡 일대가 모두 이진사 소유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는 은괴 10개로 각각 한 양씩의 무게가 나가는 묵직한 것들이었습니다. 셋째는 봉인된 편지 한 장이었고 겉면에는 춘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춘미는 편지를 펼쳤고 아버지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나 춘미 혼자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고 춘미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춘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5냥에 팔아 넘겼다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춘미야, 아버지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기려 했단다. 네 오빠들에게 준 논밭과 기와집과 가게 미천은 모두 쉽게 얻은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네게 준 이 땅과 이 집은 네 손으로 일궈야 하는 것들이다. 처음에는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네가 일군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 어딘가에 약수터가 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령한 물이 나오는 곳이다. 그 물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너는 이 마을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춘미야, 아버지는 네 효심을 잊지 않았다. 밤낮으로 병수발을 들던 네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아주던 네 마음을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춘미는 편지를 읽고 난 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사랑했고 가장 큰 믿음을 줬던 것입니다. 춘미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꼭 약수터를 찾아내고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춘미를 지켜봤고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춘미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다음 날, 춘미는 땅 문서를 들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땅 문서에는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되어 있었고 큰 바위 아래 샘물이 솟는 곳이라는 짧은 설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기억을 더듬으며 산길을 안내했고 춘미는 그들을 따라 계곡을 오르고 바위를 넘으며 하루 종일 산을 헤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 이장이 큰 바위 하나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야. 이 바위 밑을 봐라. 춘미와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바위 아래를 살펴보니 낙엽과 흙으로 덮인 작은 틈 사이로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춘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낙엽을 치우기 시작했고 조금씩 물길이 드러났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으며 마시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목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물을 마시고는 감탄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약수가 맞네. 춘미는 물을 계속 파내고 돌을 치우고 흙을 걷어내며 약수터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나서서 바위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고 물이 잘 고이도록 작은 돌담을 쌓았으며 물을 뜰 수 있게 바가지를 걸어놓을 나무가지를 박아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작업한 끝에 약수터는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갖췄고 물은 끊임없이 맑게 솟아올랐습니다. 춘미는 약수터를 정비한 뒤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약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골 마을은 한양에서 3시간 걸리는 먼 곳이었고 아무도 이곳에 약수터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춘미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양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집을 주막으로 만들어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미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와주지. 이장은 춘미에게 말했습니다. 약수는 공짜로 주되 밥과 잠자리는 적당한 값을 받아라.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 춘미는 16살이 되던 해 봄, 집을 주막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는 손님들이 앉아 쉴 수 있는 방으로 꾸몄고 대청마루에는 평상 2개를 놓아 손님들이 편히 앉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은 더 크게 확장해서 한 번에 10명 이상의 밥을 지을 수 있게 했고 안채는 춘미가 기거하는 공간으로 남겨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 간판을 만들어줬고 청수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맑은 물의 정자라는 뜻이었고 춘미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약수터로 가는 길을 표시한 팻말도 세웠고 누구나 물은 공짜,
밥은 한 그릇에 20문, 하룻밤은 쉰문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춘미는 한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와 객주 앞에 방을 붙였습니다. 북촌 산골 청수정, 신령한 약수가 나오는 곳,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물, 길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지만 며칠 뒤 한 노인이 춘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 약수가 정말 효험이 있나? 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시는 물입니다.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청수정을 찾아왔고 약수를 마시고 이틀 묵은 뒤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물이네. 허리 통증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노인의 입소문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에서 피곤에 지친 장사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관절이 아픈 노인들이 며칠씩 묵으며 약수를 마셨으며 병약한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춘미의 손님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명 정도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 대여섯 명이 찾아왔고 석 달이 지나자 10명 이상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춘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밥을 짓고 방을 청소하고 약수터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춘미를 도왔습니다. 김할머니는 밑반찬을 만들어 가져왔고 이장은 나무를 패 가져다 줬으며 젊은이들은 주막 수리와 손님 접대를 거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청수정은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북촌 산골에 효녀가 운영하는 주막이 있다더라. 그 물을 마시면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지. 주인 아가씨가 아주 친절하고 정성스럽다더군. 춘미는 손님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밥을 공짜로 주기도 했고 아픈 사람에게는 밤새 간호해 주기도 했으며 길 잃은 사람에게는 길을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춘미의 마음씨에 감동했고 한양으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청수정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춘미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과 집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자신의 손으로 일군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해봄, 청수정은 더 번창했습니다. 하루에 20명 이상이 찾아오는 날도 있었고 춘미는 사랑채를 더 확장해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은계로 받은 돈을 조금씩 써가며 방을 늘리고 부엌을 더 크게 만들고 마당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주막 일이 바빠지자 마을 처녀 2명이 춘미를 도와 함께 일하게 됐고 춘미는 그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줬습니다. 청수정은 이제 단순한 주막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일터이자 한양 사람들의 쉼터이자 춘미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곳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미는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멀리서 약수터로 가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미는 문득 아버지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네가 일군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춘미는 폐가를 주막으로 만들었고 약수터를 사람들에게 알렸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춘미 손으로 일군 것들이었고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춘미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만 땀 흘려 얻은 것은 영원히 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춘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양에 두고 온 오빠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가 물려준 논밭과 기와집과 가게는 잘 유지되고 있을까? 춘미는 오빠들에게 원망은 없었지만 가끔 그들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춘미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춘미의 진짜 집이었고 이 마을 사람들이 춘미의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춘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내일 손님들을 위한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춘미의 하루는 그렇게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춘미가 21살이 되던 해 가을,
청수정은 북촌 산골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 됐습니다. 하루에 30명이 넘는 손님이 찾아왔고 춘미는 마을 처녀 5명을 고용해 함께 일했으며 약수터는 한양 저녁에 소문이 나서 병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춘미는 돈을 벌 때마다 아버지가 남긴 은괴 옆에 차곡차곡 쌓아뒀고 그 무게가 이미 100냥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춘미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주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만 쓰고 마을 사람들을 도울 때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습니다. 아버지 편지에 적힌 대로 쉽게 쓰는 돈은 쉽게 사라지지만 땀 흘려 모은 돈은 오래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청수정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춘미는 어머니를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6년 전과 달리 훨씬 늙어 보였고 옷도 초라했으며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춘미는 달려가 어머니 손을 잡았고 어머니는 춘미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미야, 네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네가 고생만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춘미는 어머니를 안채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막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네가 이 모든 걸 혼자 읽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춘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춘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춘미야, 사실 어머니가 오늘 온 건 네 오빠들 이야기를 하려고 왔단다. 춘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큰오빠 정수는 종로 쌀가게를 운영하다가 3년 전부터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미천을 탕진했고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논밭 5마지기도 빚을 갚느라 모두 팔아버렸고 지금은 한양 뒷골목 새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정길은 과거 준비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급제하지 못했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감각이 없어 비싼 물건만 들여놓고 팔지 못해 빚만 늘어났습니다. 한양 기와집도 결국 팔렸고 정길 역시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오빠들이 네가 여기서 주막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었단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 막내딸이 혼자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청수정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들도 이제야 알게 됐어. 네가 아버지께 진짜 사랑받았다는 걸, 네가 진짜 유산을 받았다는 걸 말이야. 춘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 한번 만나줄 수 있겠니? 춘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년 전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오빠들, 여자애가 뭘 안다고 시집이나 보낼래 라고 무시했던 오빠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사흘 후 큰오빠 정수와 둘째 오빠 정길이 청수정을 찾아왔습니다. 두 오빠는 6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양반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옷에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마당에 섰습니다. 춘미는 오빠들을 사랑채로 안내했고 따뜻한 밥과 반찬을 내왔습니다. 오빠들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큰오빠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춘미야, 오빠가 잘못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6년 전 너를 무시하고 아버지 병수발도 제대로 안 들고 네가 떠날 때도 아무 말 안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둘째 정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께서 너한테 뭔가 특별한 걸 주셨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그냥 여동생 하나 시집 보내는 줄로만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너를 가장 믿으셨던 거야. 가장 큰 유산을 너한테 주셨고 너는 그걸 이렇게 훌륭하게 읽고서. 정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걸 다 날려버렸어. 논밭도 가게도 전부. 우리는 쉽게 얻었으니까 쉽게 잃었지. 근데 너는 달랐어. 너는 아무것도 없는 폐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춘미는 오빠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오빠들,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고 오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춘미야, 우리 지금 빚이 너무 많아. 큰 오빠는 200냥, 둘째는 150냥, 합치면 350냥이야.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어머니도 고생하시고 우리가 너무 창피하지만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춘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50냥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춘미가 6년 동안 모은 돈이 150냥 정도였고 아버지가 남긴 은괴까지 합쳐도 200냥이 조금 넘었습니다. 만약 오빠들 빚을 다 갚아준다면 춘미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춘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수와 정길은 고개를 들어 춘미를 바라봤습니다. 춘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돈만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청수정에서 저와 함께 일하셔야 해요. 둘째, 앞으로는 술과 도박을 절대 하지 마세요. 셋째, 쉽게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땀 흘려 일해서 빚을 갚으세요. 오빠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돈만 받아가서 빚을 갚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춘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춘미야. 네 말대로 하마. 여기서 일하면서 빚을 갚을게. 정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게. 이제 더 이상 쉬운 길은 찾지 않겠어. 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빠들은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세요. 나무 패고 밥 짓고 손님 맞이하고 청소하고 저와 똑같이 일하시면 됩니다. 빚은 제가 먼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오빠들이 일하면서 조금씩 저한테 갚으셔야 해요.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다만 절대 중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오빠들은 눈물을 흘리며 춘미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다, 춘미야. 정말 고맙다. 오빠들이 너무 잘못했어. 춘미는 오빠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날 밤 춘미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총총히 떠 있었고 산골 바람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춘미는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네 오빠들에게 준 재산은 쉽게 얻은 것이다. 그래서 오래 못 간다. 아버지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오빠들은 모든 걸 잃었고 이제 춘미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춘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빠들이 진짜로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춘미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오빠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오빠들이 청수정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큰오빠 정수는 나무를 패고 둘째 정길은 손님방을 청소하고 두 사람 모두 새벽부터 저녁까지 춘미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빠들을 따뜻하게 맞아줬고 손님들은 효녀 주인 아가씨에게 오빠들까지 있으니 더 믿음이 간다며 칭찬했습니다. 춘미는 오빠들이 정말 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가 되자 오빠들의 얼굴에 불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춘미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해야 하나? 정수가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춘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요, 오빠. 정길도 투덜거렸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하루 종일 나무 패고 청소만 하니 답답해 죽겠어. 춘미는 오빠들의 불만을 이해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50냥을 갚아드렸어요. 그 돈을 오빠들이 일해서 갚으셔야 합니다. 쉬운 길은 없어요. 오빠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지만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두 오빠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춘미가 갚아줬으니 이제 조금만 더 일하다가 돈을 좀 챙겨서 한양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평생 일할 수는 없잖아. 정수와 정길은 밤마다 몰래 속삭이며 계획을 짰습니다. 춘미가 은괴와 돈을 보관하는 곳은 안채 작은 방이었고 열쇠는 춘미가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춘미가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든 사이
정수가 조심스럽게 춘미 옷에서 열쇠를 빼냈습니다. 새벽 2시쯤 두 오빠는 안채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 은괴 10개와 춘미가 6년 동안 모은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괴 5개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둘이 한양에서 새 출발할 수 있어. 춘미는 어차피 주막도 있고 손님도 많으니까 금방 다시 모을 거야. 정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돈 몇 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살아야지. 여기서 평생 종처럼 일할 순 없어. 두 사람이 막 방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춘미가 서 있었습니다. 춘미는 촛불을 들고 오빠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빠들 뭐 하시는 거예요? 정수와 정길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은괴와 돈이 촛불에 반짝였고 춘미의 얼굴은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춘미야, 이건 우리가 잠깐 빌려가려고. 춘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오빠들은 도망가려던 거잖아요. 정길은 고개를 숙였고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춘미는 촛불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350냥을 갚아드린 게 석 달 전이에요. 석 달 동안 일하시면서 힘드셨던 거 압니다. 하지만 오빠들, 이렇게 또 쉬운 길을 찾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오빠들한테 주신 재산도 이렇게 쉽게 얻었으니까 쉽게 잃으신 거잖아요. 정수는 춘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춘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진짜 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가세요. 제가 막지 않을게요. 은괴도 가져가세요. 하지만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춘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길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미야, 미안해.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한심하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도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야. 네가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우리는 또 배신하려고 했어. 정말 미안하다, 춘미야. 춘미는 오빠들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고 두 오빠의 울음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춘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오빠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빠들,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저를 배신하시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오빠들은 고개를 들어 춘미를 바라봤습니다. 춘미는 두 손으로 오빠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도 오빠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빠들이 스스로 배우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 순간 마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춘미와 오빠들이 밖을 보니 서너 명의 사내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앞장선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정수, 이정길, 내 놈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350냥 빌 갚았다고? 그건 원금만이고 이자가 100냥 더 남았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주막을 박살낼 거야. 춘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춘미, 우리 이자 얘기는 못했어. 미안해.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미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빚쟁이 우두머리가 춘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가씨가 주인이라고? 저 두 놈의 빚 100냥을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이 주막을 압류하고 모든 걸 빼앗을 거야. 춘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냥은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춘미 손에 남은 돈과 은괴를 합쳐도 겨우 150냥 정도였습니다. 만약 100냥을 내준다면 주막 운영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춘미는 주저하지 않고 안채로 돌아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은괴 10개를 빚쟁이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100냥입니다. 이제 오빠들 빚은 완전히 끝난 거죠. 빚쟁이 우두머리는 은괴를 세어보고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다시는 안 볼 거다. 그렇게 빚쟁이들은 사라졌고 마당에는 춘미와 오빠들만 남았습니다. 정수와 정길은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춘미야,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네가 모으는 돈을 다 잃었어. 우리가 정말 못난 오빠들이야. 춘미는 두 오빠를 일으켜 세우며 어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빚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오빠들이 진짜로 일해서 저한테 갚으시면 돼요. 백냥을 갚는데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는 진심으로 일하세요. 제 곁에 남아주세요. 오빠들은 춘미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춘미야.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 진짜로 변할게. 다시는 배신 안 할게. 춘미도 눈물을 흘리며 오빠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마당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렸을 적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뜨자 세 남매는 함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나무를 패고 정길은 부엌에서 불을 지폈으며 춘미는 손님들을 위한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빠들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으며 춘미를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빠들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저 오빠들이 처음엔 별로였는데 요즘 보니 사람이 됐네. 춘미 아가씨 덕분이야. 저런 동생을 둔 게 오빠들 복이지. 1년이 지나자 청수정은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오빠들이 힘을 보태니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었고 춘미는 오빠들에게 조금씩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주막 살림을 관리했고 정길은 손님 접대를 맡았습니다. 세 남매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미가 25살이 되던 해 봄, 청수정은 북촌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자 약수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에 50명이 넘는 손님이 찾아왔고 마을 처녀 10명이 함께 일했으며 약수터는 한양뿐만 아니라 멀리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오빠들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일하며 주막 살림을 꼼꼼하게 관리했고 정길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두 오빠는 춘미에게 빚진 100냥을 5년에 걸쳐 조금씩 갚았고 마지막 한 냥을 갚던 날 두 사람은 춘미 앞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미야,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 고맙다. 어느 날 한양에서 어머니가 청수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가득 싸들고 왔고 춘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미야, 어머니도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도 될까? 춘미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채 한쪽 방에 자리를 잡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리고 바느질을 하고 마을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마당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약수터로 향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춘미는 청수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열어뒀습니다.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밥을 공짜로 주었고 병든 이들에게는 약수를 먼저 권했으며 길 잃은 이들에게는 하룻밤 묵을 곳을 내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청수정을 효녀의 주막,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불렀고 춘미의 이야기는 한양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선비는 춘미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고 어떤 어르신은 손자에게 춘미의 효심을 본받으라며 가르쳤습니다. 춘미는 그런 칭찬에도 늘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춘미는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이 석양빛에 붉게 타올랐고 약수터로 가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춘미는 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편지였습니다. 10년이 지나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춘미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춘미야,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네가 읽은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춘미는 폐가를 번창한 주막으로 만들었고 약수터를 수많은 사람들의 쉼터로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춘미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가장 깊이 사랑하셨다는 걸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만 땀 흘려 얻은 것은 영원히 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정수가 나무를 패고 정길이 손님을 안내하고 어머니가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들, 어머니, 저녁 준비 시작할까요? 네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청수정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수정 대문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물은 공짜, 마음은 더 따뜻하게라는 글귀가 새겨진 새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약수터로 가는 길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고 손님들은 그 불빛을 따라 산을 오르며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춘미는 창문 너머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심어 놓으신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춘미와 가족들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춘미는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